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살 딸아이를 키우는 귀여운 여성이에요. 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연이 있잖아요. 가급적 평생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요. 저는 그런 사람과 원하지 않게도 가족으로 엮인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밝아서 보기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해요. 이 대리는 구김살이 없어서 좋아. 이 대리, 학교 다닐 때 친구 많았지?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그 말이 맞다는 듯 웃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고도 비만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정 형편이 기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엄마와 아빠가 돈 문제로 자주 싸우다 보니 저는 그런 부모님의 다툼에 거의 방치가 되었어요. 당시 저는 사춘기였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팔자 좋게 사춘기 타령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그 시기엔 왜 그리 배가 자주 고픈지 저는 거의 편의점 음식과 패스트푸드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나중엔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쪄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80kg을 넘기게 되었고요. 살이 찔수록 자존감과 자존심은 떨어졌고 반 친구들은 그런 저와는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내내 외로웠고 그런데 그때 전학을 온 혜진이란 친구가 저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생긴 친구가 너무 좋았고 혜진이 역시 제 겉모습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친구로서 대해줬어요. 저희 둘은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고 누가 뭐라 해도 저희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비밀이 없던 저희는 서로의 고민을 공유했죠. 저는 저대로, 혜진이는 혜진이대로 각자 행복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3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같은 반이 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늘 그렇듯 학교가 끝나면 혜진이와 저는 학교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가끔은 놀러도 다니며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지냈어요. 그즈음 다행히도 늘 돈 문제로 다투시던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졌고 저희 집엔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던 엄마는 저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하다시며 고3인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더군요. 그 덕에 저는 살도 빠지고 성적도 오르게 되었어요. 다이어트와 성적이 오르니 저는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반 친구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줘서 친구도 제법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그즈음 어쩐지 혜진이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된 저는 저에게 거리를 두려는 혜진이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그냥 이젠 네가 싫다고 나랑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다시 예전처럼 내 비위 맞추고 뚱뚱해지던가. 조금 친한 척 해줬더니 진짜 내가 너랑 친하다고 생각했냐? 재수없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버렸어요. 나는 그 친구를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혜진이는 자신보다 뚱뚱하고 불행한 저를 옆에 두고 자신이 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듯 했어요.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천하의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 불량하기로 소문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저의 비밀들을 와전에서 퍼뜨렸고 저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어요. 가장 소중하다고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는 순식간에 가장 끔찍한 관계가 되었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서로 앙숙으로 졸업을 했고 저는 다신 우연이라도 혜진이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대학 진학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세상에 지난날의 기억들은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지난 고등학교 시절에 어두웠던 그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가끔 문득 혜진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나빴던 기억이 좋았던 기억들을 모두 덮어버려
여전히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갔고 지금의 남편인 사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남편은 제가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며 회사의 유일한 인맥이었는데요. 매일 그런 남편을 따르며 의지하다 보니 마음도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움직이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인지 미혼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는 짝사랑 끝에 이러다가는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 불안함에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고백했죠.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제 고백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동생 같고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마음이 계속 쓰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 저를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다정하고 젠틀하게 잘 챙겨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스위트한 모습에 결혼까지도 생각했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았는지 뜻하지 않게 빨리 찾아온 작은 생명으로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남편은 이제 막 30이 되었을 무렵이라 그리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저희 둘은 서로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어요. 더욱이 제가 임신 사실을 처음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요즘처럼 불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감사한 일이고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줘서 속도 위반에 대한 불안감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단 둘이 살아 그런지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살가운 아들이었죠. 아버지 역시 아들이 다 컸는데도 살뜰히 잘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 예비 시아버지는 저의 임신 소식에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식구가 없는 당신 집에 제가 복덩이라고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게다가 직장 생활 기간이 길지 않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던 저에게 혼수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배려해 주셨죠.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저희가 결혼 후에 혼자 지내시게 될 시아버님이 마음에 걸려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기간이 얼마가 되든 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사실 혼자 남게 될 아버님이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그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그 고마운 마음을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갚으며 살겠다고 약속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때까진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제 앞에 펼쳐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행복해하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신혼집도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될 저를 속상하게 생각하셔서 결혼식 내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연신 방긋방긋 웃는 신부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임신을 하고 있어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면서 곧장 시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혼인데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저에게 정말 안 불편하냐고 재차 물어보더군요. 남들은 상상도 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거의 만능 살림꾼이셔서 불편함보다는 훨씬 편하고 좋았어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아내 없이 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 음식이면 음식, 청소면 청소, 자연스럽게 살림이 손에 익었다고 그 덕에 저를 도울 수 있어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 덕에 거의 막달까지도 아무런 걱정 없이 회사에 나갈 수 있었죠. 딸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온 저는 시아버지가 손수 끓인 미역국을 받아먹으며 몸조리를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처음엔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몸조리를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신보다 훨씬 잘하신다며
저에게 시아버지에게 꼭 감사 표시를 하라고 돈이 담긴 봉투까지 찔러주셨죠. 시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셨죠. 그래서 제가 아이 예방접종을 맞추러 소아과를 가거나 볼 일이 있다고 하면 당신께서 기꺼이 소녀딸을 봐주신다고 하셨고, 딸아이가 돌이 지나 어린이집에 가게 되자 시아버지는 또 한 번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출산으로 그만뒀던 회사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3년 동안 과히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너무 많이 행복했던 걸까요? 마치 누군가의 질투를 산 듯 저희 가정에 어느 날 불쑥 불행의 그림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는 아침 업무가 거의 끝나 모두 점심은 뭐 먹을까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할 즈음이었어요. 남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시아버지의 사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놀란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가 계신다는 응급실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10시간 넘는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날 저희 부부는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었죠. 저는 기꺼이 간병인 말고 제 손으로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식을 회복한 시아버지는 제 뜻을 강력하게 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널 딸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싫다. 니들한테는 부담을 줘서 미안하지만 간병인 좀 붙여다오. 남편은 시아버님의 뜻에 따르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한동안 신경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계시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집에서 아버님이 재활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죠. 그렇게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시아버님이 계신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려 했는데 남편과 낯선 중년의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저에게 그 여자는 자신이 저의 시어머니라고 말하더군요. 내가 아들 결혼식도 못 가봐서 너를 언제쯤 보게 될까 했는데 이렇게 오늘에야 널 보는구나. 이제 내가 왔으니 넌 네 시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누구 맘대로 여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고 난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네 아버지랑 내가 헤어졌어도 난 네 엄마야.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왜 중요해? 내가 네 아버지 병수발을 들겠다는 게 더 고맙지 않아? 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좋고 니들은 비싼 간병인값 굳어서 좋고 안 그래?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요. 남편은 대화 내내 연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저는 이 상황들이 갑작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본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무리 철벽을 쳐도 기어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날 자신의 집을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와 안방을 떡하니 차지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식구에 저는 살짝 불편했지만 어쩐지 제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여자가 떡하니 나타났는데 저는 남편의 여동생 얼굴을 보고 놀라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툭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의 여동생이 제가 살면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혜진이었지 뭐예요. 저는 혜진이를 보고 말문이 턱 하고 막혔고 그 친구 역시 자신의 오빠와 결혼한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어떻게 네가 내 올케야?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러게 나도 정말 믿기 싫다. 그런데 너 여기 들어와 살려는 거니? 너 말투가 그게 뭐니? 아무리 우리 애가 시누이라도 그렇지. 그리고 여기 네 아빠 집이야. 엄마이 나도 여기 있는데 우리 딸이 여기 못 있을 이유가 있니?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잔뜩 날을 세우셨어요. 저는 남편이 이 상황을 정리해주길 기다렸지만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듯 자기 동생에겐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시어머니까지는 이해했는데 시누이까지는 좀... 미안해. 그래도 자기가 혜진이한테는 잘해줬으면 좋겠어. 알고 보면 불쌍한 애거든.
남편은 제가 혜진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모른 채 예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진 애틋한 동생이라고 저에게 설명했어요. 저는 차마 저와 혜진이가 친구였다가 원수지간이 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혜진이가 예전 뚱뚱하고 자신감 없던 저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할까봐 두렵기만 했죠.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병원에서 곧 집으로 돌아오실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정말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일이 벌어졌어요. 야근 후 녹초가 돼서 돌아온 저에게 시누이인 혜진이가 지난 과거 뚱뚱했던 저의 사진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도 너 이랬다는 거 알아? 이 사진 보여주면 우리 오빠는 널 어떻게 볼까? 난 궁금한데 너도 궁금하지 않아? 저는 신우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저에게 신우는 걱정 마. 네가 나한테 잘하면 영원히 우리 오빠한테는 비밀로 할게. 우선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줘봐. 시원한 생맥주도. 라며 절 약올리듯 제 어깨를 툭툭 치고 갔어요. 저는 머리로는 당연히 그 친구의 머리채라도 닿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지난 과거에 대해 들키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치킨과 맥주를 시키고 대신 시누이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가족으로 엮였는데 앞으로는 잘 지내야지. 아, 나 내일 새 직장 면접 보거든? 네 옷 좀 빌리자. 아까 네 장롱 보니까 입을 만한 옷 꽤 있더라. 가족끼리니까 괜찮지? 저는 뻔히 보이는 혜진이의 꿍꿍이에 하루라도 빨리 분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시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한 집에서 혜진이와 함께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후로 분가할 집을 알아봤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아이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도 될 일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외근 근무를 마치고 시아버지에게 분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비추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에게 저희 부부를 분가시켜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당신도 이제 곧 집으로 올 텐데 걔네들은 이제 분가하라고 할게요.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랑 나 이혼하고 남남인 거 몰라? 몸이 그러면 제발 그 성질 좀 죽여요. 나나 되니까 당신 병 수발된다고 그러지. 며느리한테 당신 수발들라고 할 거예요. 혜진이도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어요. 왜 죄다 당신 마음대로야? 혜진이가 남이에요? 당신 딸이잖아요. 당신 혜진이 못 본 지 얼마나 됐는지 알긴 알아요. 지난 날은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풀고 우리 남은 날은 사이 좋게 지냅시다.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는 무슨, 그냥 나이 먹으니까 가족끼리 소박하게 사는 게 제일이다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며느리 생각도 해야지. 걔라고 분가해서 안 살고 싶겠어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사고 후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아버지셨는데 저는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차마 저런 시아버지에게 제 입으로 분가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혜진이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앞에 보이는 화장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혜진이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알아봤니? 아빠 앞으로 보험금이 꽤 나오겠던데? 엄마, 빨리 혼인신고부터 다시 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넘어왔어. 그래, 보험금은 다 해서 얼마 정도 된대? 10억 정도? 어머, 그래? 아주 보험 준비는 잘 해놨네. 엄마, 보험금 받으면 나 확실히 오피스텔이랑 가게 차려주는 거다. 그 보험금 나오기만 하면 내가 뭔들 못하겠냐. 네 아빠 저렇게 꼼짝 못할 때 얼른 그 돈 챙겨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근데 오빠가 알면 어떡해? 걱정 마. 엄마가 네 오빠네 얼른 분가시켜야 한다고
잔뜩 바람 넣어놨으니까. 그래? 하긴 모르긴 몰라도 올케 걔 지금 나 때문에 엄청 분가하고 싶을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혜진이는 시어머니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듯 했어요. 저는 몹쓸 저 여자들을 그냥 둘 순 없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작은 증거들이라도 모으기 시작했고 남편은 분가할 집을 찾았다며 저에게 같이 보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분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도 곧 있으면 당신이 퇴원하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살 집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하며 괜찮다고 했죠. 시어머니와 혜진이는 제가 분가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약이 바짝 올라있더군요. 애가 다른 두 사람은 집에서 저와 남편이 모두 잔다고 생각했는지 안방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아무래도 저것이 수상해. 지 시아버지가 돈까지 준다는데 왜 분가를 안 해? 혹시 지가 보험금 꿀꺽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지가 뭔데 내 남편 보험금을 꿀꺽해? 그러니까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엄마 혼자 가서 해도 되잖아. 이 인간 도장이랑 신분증이 어디 있는지 좀처럼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게 이러다가 돈도 못 챙기고 평생 평수발이나 드는 건 아닌가 몰라. 엄마는 재수없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내일부턴 이 집에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게 지수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걔 약점 있다며.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내일은 도장가게 가서 도장도 새로 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분증 찾을 테니까. 다음날 혜진이는 지 계획대로 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퇴근한 제가 보란 듯이 제 물건들을 죄다 꺼내선 지가 입고 들고 찍어 발랐어요. 그리고 지 생각엔 가장 큰 제 약점이라고 생각한 저와 지 사진이 있는 고등학교 앨범까지 보란듯이 화장대 위에 펼쳐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연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하는 짓이 유치해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왔어? 이 옷이랑 화장품 괜찮다. 나 가져도 되지? 아니, 싫은데. 갖고 싶으면 네 돈 주고 사. 너는 왜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 뭐? 우리가 왜 남이야? 가족이지. 그래? 그럼 이제 나도 네 방에 가서 네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지? 가족이니까. 야, 이지수, 우리 오빠랑 결혼하더니 네가 진짜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우리 오빠한테 네 돼지 같은 몰골 한번 보여줘봐?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마침 그렇게 하려고 졸업 앨범까지 꺼내놨네. 야, 내 말 똑똑히 들어. 이걸로 내 약점 잡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가 뭐 불법을 저질렀어? 아니면 너처럼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렸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쫄 거라고 생각했니? 너도 참 생각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래? 뭐? 이게 돌았나? 그 친구는 화장대 위에 제 물건을 싸그리 바닥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한 대 치려 손을 치켜드렸어요. 저는 그런 혜진이의 손을 잡았고 저희 둘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들어와 제 뒤통수를 치며 합세했어요. 이게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 너 내 손에 죽어볼래? 같이 살기 싫으면 분가나 하지. 거머리처럼 찰싹 붙어서 사람 성가시게 하네? 왜? 내가 분가하면 아버님 보험금 챙겨서 도망치시려고요? 뭐? 제 말에 두 사람은 놀란 듯 손을 멈췄어요. 저는 그 사이 두 사람의 손을 뿌리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시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아수라장이 된 방꼴을 보고 무섭게 소리치셨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감히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대? 당신 어떻게 벌써 퇴원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왜 남한테 내 퇴원 얘기를 해? 사이좋게 지내자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내 집에서 내 며느리 잡으면서 있었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퇴원에 놀란 듯 보였고 저는 그때 재빨리 핸드폰에 녹음된 지난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틀었어요. 시어머니와 혜진이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필사적으로 제 핸드폰을 뺏으러 달려들었고
남편의 저주로 모든 내용을 다 듣게 된 시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노발대발 소리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혜진이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아빠, 나는 잘못 없어요. 다 엄마가 시켜서 했고 난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엄마랑은 남이어도 저는 자식이잖아요. 아빠, 저는 용서해 주세요. 네? 신우이는 자신의 엄마를 배신하며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저는 신우이의 바닥을 치는 인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고 시어머니는 정말 후다닥 당신 짐도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이 신우이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지 어물쩍거렸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에 따라 지 애미도 버리는 딸 나도 버릴란다. 어차피 너도 네 엄마랑 같이 내 보험금 가로채려고 했잖아. 그 죄는 자식이어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당장 네 애미 쫓아가지 못해. 가서 둘 다 개가천선하고 바르게 살아. 신우는 시아버지의 말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이혼 사유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동네 사람들을 꼬셔 목돈 만드는 개를 하자고 하고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갯돈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대요. 시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빌고 살던 집을 팔아 그 돈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린 딸을 볼모로 이혼만은 막아보려 했지만 단단히 화가 난 시아버지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었다나 봐요. 그 순간 악랄하게 저를 괴롭히던 혜진이가 만약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의 손에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시아버지 말처럼 개가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저에게 내민 혜진이의 손이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후 시아버님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도 당신의 장애에 절망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시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고 계세요. 시아버님은 혼자도 괜찮다고 자꾸 저희 부부에게 분가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시아버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아 고집을 피웠고 시아버님은 제 고집에 포기한 듯 얼마 전 당신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 글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셨지 뭐예요. 저는 너무 큰 선물에 거절했지만 한사코 이번엔 시아버지가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받아도 될까 싶었지만 명의가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했어요. 매일매일 아버님 말씀 따라 평화로운 일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앞으로의 삶에 있어 이 두 가지의 마음가짐은 꼭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아버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행복 느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